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에 나섰지만 제1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빠진 본회의장을 바라보면서 좀 허전하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 불과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고 보니까 좀 허전하다는 걸 느끼셨나 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좀 불편했을 그런 장면들이었다. 지금 어제 그 시정연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또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 다소간의 어떤 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본회의장에 참석하시고 그 내용을 좀 들어야 또 심사도 또 내실 있게 진행하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불참한 사유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본회의장에 전체가 다 불참하는 모습은 그렇게 거의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좀 전에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헌법 불복이 되는 것이고요. 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 전 민주당의 불참과 이번 국민의힘의 불참을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어떻고 지금은 어떠세요? 그때 민주당의 불참은 목리였죠. 그때는 사실 뭐 아웅다웅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요? 연구원장인가? 그분께 영장과 관련돼서 불참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 부분은 아웅다웅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자당과 관련된 또 대통령 관련된 그 여러 법안들을 보면 재판을 중지하자 아예 면소 기반을 만드는 법률을 만드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의원총회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거를 연결시켜서 국민의힘을 말살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뿐이 저희가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간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건 도를 넘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탈선을 한 거거든요. 그 정도 사유가 만약에 현출이 됐다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텐데 지금 그런 정도의 어떤 사실관계가 전혀 현출이 안 돼 있고 뭐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영장 범죄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친다?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국민의 당을 없앤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대통령께서 그런 의사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가서 웃고 박수치고 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저렇게 농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을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박수치고 환호하고 협치를 강조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동혁 대표가 어제의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짚어주셨는데 뭐 시정연설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작용과 반작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내심의 저런
농성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심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칼끝을 들이대고 뭐 정당 해산까지 운운하는 이런 식의 빌드업을 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객관적 내용 자체는 수위가 셀 수 있지만 예. 실제 작용 자체가 셌어요. 너희를 말살하겠다라는 식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반작용이 겸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면 언론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지 분석들을 하잖아요. 뭐 통상 상위권에 있는 단어들이 뭐 국민, 뭐 경제, 성장 이런 단어들인데 어제는 AI가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국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보다 AI를 더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언급을 한 거에 비해서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내용을 보면 AI 예산은 너무 좀 턱없이 적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기 예년에 비해서 한 8.1% 증액된 728조 원에 대한 예산 중에 예. AI와 관련된 예산이 한 1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 보인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1.4%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3배 이상을 증액시킨 그 상황이고요. 예. 어제도 AI를 강조했던 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는 것이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는데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는 것이다. 지금이 이 AI의 투자의 적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과거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뚫었다면 정보화 고속도로 이후에 AI 고속도로를 뚫어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예산에서 민생 회복 그리고 이 그 미래 성장을 위한 그런 도약을 위한 발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빚잔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과도한 일이고요. 만약에 정말 불효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다면 예산 심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국회의 권위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그 차치하고 본회의장에조차도 들어오지 않고 예. 들어보지도 않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 표잔치 예산이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예산안도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기한을 못 지키더라도 사실은 뭔가 국민적 시각을 반영한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한데 예. 실제 국민의힘 등 야당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12월 2일까지 처리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그 문제 이것이 반영된 예산안 처리가 되는지가 문제인 것이고 지금 처음으로 긴축 재정에서 확장 재정으로 바뀐 예산안이잖아요. 네. 54조가 늘었는데 AI 관련해서는 10조만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44조는 어디로 갔을까를 따져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역 사랑 상품권인가요? 이게 26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불효불급한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왈가왈부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론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AI를 저렇게 강조하시면서 그 대비해 보면 2.6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AI 고속도로 깔게 되면 전력 고속도로 같이 깔아야 되는데 전력 예산 보면 터무니없어요. 재생에너지 예산은 사실 2배 이상 40%가 늘었는데 그 원전 예산은 얼마 300억 원 넣는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럼 원전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저 많은 AI를 특히 26 GPU 같은 경우에 이게 1기가바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기가바이트면 원전 몇 개를 돌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에너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AI 고속도로를 어떻게 깝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AI는 포장지로 지금 언급된 거고 미래의 먹거리를 갖다가 지금 현재 기득권 세력이 이걸 잔치하고 있다. 이 표현이 꼭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 자리에서 최근 이 대통령과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과의 만남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법원장님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정관, 감사원, 이 국가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애 많이 쓰신다 라고 좀 다소 묘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들리기에.
뭐 명청 갈등 얘기가 다시 나왔었는데 뭐 겉으로 보기엔 일단 화기애애한 거는 같고요. 지금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저 갈등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두 분 사이는 예전에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을 할 때처럼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뭐 명청 갈등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데 저는 뭐 갈등 프레임을 누군가는 만들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당은 당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지층도 다르고 바라보는 또 시야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말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재판 중지법이라는 것을 국정보호법이다, 국정안정법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뭐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 부분도 박수현 수석대변인 그 직업이 대변인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공보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건 아니다. 다만 이것을 갖다가 진화하고 마지막에 그 대통령께서 본인을 당신을 어떤 정쟁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 주신 건 비단 여당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야당에게 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청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조금 좀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갈등 잘 봉합됐다고 보세요? 갈등은 봉합될 수가 없죠. 그 갈등이 표출되는지 여부만 남은 것이지 실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기본적인 충돌은 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정청래 대표는 이제 재선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부산시당위원장 선거 관련돼서 컷오프 논란도 그래서 조명을 받았던 부분이고 또한 이제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재판을 그럼 대통령 끝나고 받아라라는 취지의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헌법 개정 관련해서 연임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게 되면 연임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묘한 서로 간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 해석 과정에서 묘한 이제 명청 갈등설이 불거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있는 거지만 실제 이 부분은 서로 간에 너무 아닌 것처럼 하기 때문에 더 문제다. 따라서 공천 관련돼서 이 정국이 들었으면 저 부분은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저걸 위기 관리하는지는 이제 대통령과 정 대표의 과제죠. 자, 어제 시정연설에선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을 해서 이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대법원장님이라고 칭하면서 에이펙 지원에 감사를 표했는데 참 이 장면도 많은 눈길을 끌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뭐 저런 인사, 덕담 뭐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아마 저는 이번 에이펙이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뭐 오부 요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또 근시일 내에 초청해서 대통령께서 이번 성과를 직접 설명하시는 자리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에이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정부의 이 에이펙 성공을 기원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뭐 대법원장께서도 당연히 포함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감사의 인사, 저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저렇게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실제로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은 철회를 했지만 법원행정처 폐지 이 사법개혁에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법원행정처라는 게 결국 어떤 법원 내 인사와 예산을 전부 컨트롤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을 크게 박탈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에요. 창구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대통령께서 저 자리에서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라는 취지에 뭔가 여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서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에이펙과 대법원장과 에이펙은 특별히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의 발언을 애둘러서 하셨으면 예. 오히려 오해를 더 안 받으시고 뭔가 정치권의 메시지가 됐을 텐데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여러 가지 사법권을 향한 법안 추진은 분명히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도 사법부에서 입장을 냈지만 예. 한두 명씩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뭐 22명이 바뀌는 듯한 이런 체계적이지 않은 그 증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로 시정연설이 진행이 됐는데 그 불참의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체포 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이와 관련한 민주당 내 의견이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 사안은 뭐 당론으로까지 정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끝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의원들이 개개인적인 평가를 내리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것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그래서 지금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 시작이 구속영장의 신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법원의 판단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고도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전에 윤 전 대통령과 두 차례 만찬을 가진 걸 두고도 이게 계엄 모의를 위한 자리였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모의 자리였다는 예상을 통해서 영장 청구 사실에 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볼 때 이건 계엄을 모의한 거다. 이렇게 자리 규정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역순으로 된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 뭐 10월 2일 날 참석을 하고 11월 말경에 다시 참석했다는데 이게 단둘이 독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 전원에 대해서 입건하고 영장 청구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다면 분명히 이게 언론에 공표가 됐을 텐데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의 말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만나가지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특검의 추정과만 갖고 영장을 쳤다? 그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수사를 안 했다는 거는 이미 정해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직권을 남용당한 방해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영장을 치든가 다 수사를 하든가 입건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야당 의원들은 왜 면책 특권이 필요한지가 제가 이 사례로 분명히 드러났어요. 야당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디서 회의할지 이것도 공지를 통해서 한 거, 실무자들의 공지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뭐 직권남용이든 아니면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 글쎄 이런 식의 법 해석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이번에 영장 이 체포동의안은 가결해서 법원의 판단을 분명히 받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장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현 사법부가 독립된 채로 그런 상태에 일하면 영장 청구는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돼서 이렇게 뭐 증거를 특검이 어느 정도 제출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거는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영장은 거의 99, 100% 기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말로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그 뭐 정무수석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이 투표 표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당장 그것을 예단해서 무조건 추 전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가지고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이렇게 공격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것도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지 이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본회의장으로 다 모이시라고
당대표의 이름으로 공지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전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장소를 뭐 그 국회의 예결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당사라든지 계속 왔다 갔다 여러 차례 바꿈으로써 의원들이 표결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국회 봉쇄 상황하고 맞물려서 오락가락했던 것이지 만약에 체계적으로 이거를 공모했다 그러면 그렇게 어설프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일단 국회로 갔잖아요. 갔다가 못 들어가니까 다시 당사로 왔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는 오히려 국회로 갔어요. 그 예결위원장, 본회의장이 아니고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해다 있을 수 없는 해석이죠. 그다음에 뭐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전 국무총리하고 통화하고 대통령 통화했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먼저 홍철호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지시받았으면 홍철호 수석이 먼저 전화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에 하나라도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저는 민주당도 같이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영장 청구 자체는 너무 성급하거나 과하다라는 비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인데 민주당이 여기에 특검의 편을 든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죠. 이걸 두고 표결 방해 의혹이라고 의심을 했다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